네. 자, 근로소득 116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의 정의를 보시면 근로소득은 그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면 독립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면요, 그건 용역사업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그래서 비독립적인 것과 독립적인 다르다. 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사업자죠. 용역사업자. 그래서 비독립적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은요, 우리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항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쭉 근로소득의 범위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중요해요. 네, 비과세 근로소득을 따로 챙겨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은 1번 기밀비, 교재비, 기타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급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를 위해서 사용했다면은 그건 회사 경비니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죠. 우리가 업무를 위해서 회사 업무를 위해서 지출한 거는 회사 경비로 처리해야 되죠. 그러나 기밀비나 교재비 같은 경우는 업무를 위해서 썼는지 개인적인 집에 빵을 사가지고 왔는지 소고기를 사가지고 왔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 성격의 비용을 우리가 판공비, 기밀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자,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로부터 공로금을 받았다, 위로금을 받았다, 무슨 축하금을 받았다, 학자금을 받았다, 장학금을 받았다. 전부 근로소득으로 과세 범위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이런 성질의 수당도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이런 종류의 수당도 모두 근로소득에 들어가고요. 자, 5번이 좀 내용이 길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다 그랬어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자, 주택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가 어떤 이익을 얻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택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 주택을 임차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월세를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큰 돈을 우리가 전세로 계약금으로 넣으니까 그런 게 큰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익이 뭐가 생겨요? 전세다 그러면은 그 이자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월세로 계산하면은 매월 임차료가 이득이 되는 거죠. 거기를 뭐예요?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네. 자, 이것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 제공받았다. 아니고 소액주주인 임원도 제외고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당연히 제외겠죠. 소액주주 임원도 제외인데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면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외의 사람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종업원이 주택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 자, 아까 5번은 아예 주택을 그냥 주는 거였어요. 살으라고 근무하는 동안에. 근데 6번은 뭐냐면은 돈을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택 임차 자금 또는 구입 자금. 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무이자로 가령 주택 구입 자금의 50%를 회사가 무이자로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이 뭐냐면은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이나 무상으로 대여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회사에서 받는다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만큼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얘기인데 예외가 여기도 있어요. 중소기업 종업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종업원. 중소기업,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이하의 회사여야 된다. 뭐 소기업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중소기업 이하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이하의 종업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이익은 제외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아니라 임원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임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업원만 제외된다. 그 다음에 7번째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입니다. 하여튼 수당 전부 다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간 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이런 모든 수당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시간의 근무수당 중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걸 따로 정리할 거고요. 다음 9번에 보시면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이나 월액의 급여라고 했어요. 여비 명목으로 받았다면은요, 실비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까 회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만은 여비 명목인데 연액, 월액으로 받는다. 연액이라는 건 1년에 얼마 준다는 거예요. 연 얼마씩. 월액은 매월 얼마씩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실비가 아니겠죠. 실제 회사의 업무, 출장 갔을 때 발생한 여비에 대해서 실비 보전 차원에서 주는 거라면은 그거는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비 지원하는 여비가 아니라는 거죠. 수당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벽지수당이나 해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해주는 수당도 다 일단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는데요. 벽지수당의 비과세가 또 있습니다. 해외 근무수당도 비과세가 한도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에 11번에 법인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당해법인 또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다 이랬어요. 자, 법인의 임원이든 종업원이든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 우리가 보통 스톡 옵션이라고 해서 받는 겁니다. 자사의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무 기간에 행사했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한 다음에 행사했으면은 기타 소득으로 이거 과세한다 하는 얘기죠. 네, 나중에 기타 소득에서도 이게 나와요. 주식 매수 선택권. 그 다음에 12번.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상여금이죠. 이것도 또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거, 이것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상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되면 우리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상여로 처분받으면 상여금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5번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우리가 퇴직금 제도에 따라서 받았다면 그건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이겠죠. 그런데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종합과세됩니다, 이 말이에요.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만약에 내가 정년퇴직이 60세가 정년퇴직인데 50세 나이에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조건을 걸어주는 거예요. 조기 퇴직을 하면 지금까지 퇴직금 플러스 3년치 급여를 주겠다, 또는 뭐 2년치 급여를 주겠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퇴직금은 분류과세가 되고, 퇴직하면서 받는 게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퇴직금하고 2년 3년치 급여하고. 그러면 2년 3년치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116페이지에 굉장히 다양한 수당들, 급여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두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117페이지의 표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이 또 이렇게 많아요. 우리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규모는 되게 짠 편이에요. 비과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하나씩 보면은. 자, 어떤 비과세들이 있는지 쭉 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는데, 실무 시험에서 이 근로소득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단골로 나오는 항목, 단골로 나오는 수당 항목, 비과세 수당 항목을 표시 좀 해놓겠습니다. 식대에다가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에 표시해 놓으시고,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또는 이걸 초과근무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요. 국외근로소득. 그럼 한 4개 정도 되죠. 요 4개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매달 우리 시험이 있잖아요. TAT급 시험이 거의 매달 있는데 거의 빠짐없이 수당 등록에 비과세 항목으로, 또는 비과세일 수도 있고 이게 과세일 수도 있어요. 가령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그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식대 보조금이 전부가 비과세가 아니에요. 또 자가운전 보조금도 모두가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비과세를 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일직비, 숙직비 우리가 회사에서 지급해 주죠. 다 그게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에요. 비과세. 그 다음에 식대를 보면은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인데요.
만약에 30만 원씩 준다. 그러면 20만 원만 비과세고 10만 원은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괄호 속에 있는 게 중요한데 괄호 속에 뭐라고 돼요?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물급식이라는 건 음식으로 급식을 하는 경우를 말하죠. 구내식당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건 돈으로 계산을 안 한다 이겁니다. 예. 현물급식을 만약에 점심을 주는데 우리 회사는 매일같이 점심을 뭐 10,000원짜리로 만약에 준다. 10,000원짜리면 20일이면 20만 원인가요? 예. 그러면 아주 고급으로 2만 원짜리 그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근으로 20일 근무한다 그러면 2만 원씩이면 40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네요. 그런데 현물 급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20만 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물 급식은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모두 비과세. 자, 그런데 이게 빠졌네요, 여기에. 현물, 즉 밥을 제공하고 플러스 여기 식대 보조금.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물은 전부 비과세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이거 식대 보조금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식대를 그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요, 꼭 이 말을 써줄 거예요. 저기 식사를 제공한다 안 한다 요 부분을 꼭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식대 보조금이 급여에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라고 했는데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 20만 원도 과세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식사 제공을 하면서 식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과세라는 얘기입니다. 식사에 대한 것은 비과세예요. 그러나 보조금 주는 게 과세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식사 제공 없이 급여에다가 식대 보조금이다 해서 20만 원씩 주는 거. 그게 비과세라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료에 대해서 회사가 50%씩 부담해 주는 거 있죠?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을 보겠습니다. 아까 식대도 비과세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중식 제공을 안 했을 때 식대 보조금이 비과세예요. 안 했을 때. 그러면 자가운전 보조금도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잘 알아둬야 되는데요. 본인 차량이어야 되고 아니면 본인이 임차한 차량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자,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는 건 뭘까요? 실비 보전해 주는 거다 이거죠. 내 명의의 차량을 가지고 회사에 일을 내가 출퇴근도 하지만 회사에서 출장도 가고 회사 업무도 본단 말이죠. 예, 그때 회사에서 그 여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비를 주지 않고 월 급여에다가 월 20만 원씩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 이거는 실비 보전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비를 줍니다. 차에다 기름 넣었다 영수증 가져오면 그 영수증 처리해줘요. 또 주차비 가져오면 영수증 처리해줘요. 그러면 그 여비를 지급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급여에다가 또 자가운전 보조금을 준다면 그건 과세다. 그렇죠? 예. 여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지급했을 때 비과세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별도의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차야 되고 본인 명의로 렌트한 차도 됩니다. 그럴 때 자가운전 보조금이 혜택이 된다. 자, 모두가 20만 원이네요. 예, 우리가 한 2년 전인가요? 그때까지는 10대는 월 10만 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지급해주는 여비, 예, 회사가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용으로 실제로 쓰는 거잖아요. 예, 비과세가 되겠고, 자녀 보육수당, 요것도 시험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이것도 좀 꼭 기억해 줘야 되는 수당인 것 같습니다. 자녀 보육수당은 조건을 잘 알아두세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이것도 자녀 보육수당도 우리가 월 10만 원이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월 20만 원으로 이것도 2배로 인상해 줬는데, 자녀보육수당 회사에서 자녀보육으로 수당을 줄 때 6세 이하의 자녀보육에 해당되는 것을 비과세 적용해줘요. 월 20만 원까지. 왜 7세, 8세는 안 해주느냐 하면요. 7세, 8세, 7세 이상의 경우에 지금 그 주민센터에서 자녀 수당이라는 걸 별도로 주거든요. 6세까지는 6세까지는 안 줄 거예요. 7세부터? 아니구나. 그거하고 상관없네요. 그거는 이제 자녀 수당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보육 수당입니다. 자녀 수당하고는 또 달라요. 자녀 수당하고. 자, 여기 자녀 보육 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입니다.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기억해 두시고, 육아휴직 수당 모두 비과세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실업급여 모두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학자금, 자녀 학자금은 대부분 다 과세인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의 경우에 요건에 맞으면 비과세가 되는 게 있어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그 다음에 근로장학금 모두 비과세고요. 연구활동비 비과세인데, 그 직종이 교사이거나 연구소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월 20만 원 이내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 근무수당,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생산직 근로자라 하는 것은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생산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그리고 작년에, 직전 과세 기간이니까 작년이죠. 작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그리고 물론 생산직이어야 되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40만 원, 연 24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항목은 많은데 대부분 보면 금액들이 굉장히 작아요. 조금 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직전 연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총 급여에는 비과세는 뺀 과세 급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비과세 얼마 안 되죠. 비과세 빼봐야 얼마 안 되는데, 아무튼 비과세 빼고 과세 급여를 총 급여라고 하니까 직전 연도에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월정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여야 돼. 두 개 조건이 다 맞아야만이 비과세 적용받는다. 급여가 많은 사람들은 비과세 근로,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서 그 비과세 적용받는 근로자가 많지 않겠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인데요. 7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받고요. 직무발명보상금은 재직할 때 받았으면은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7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초과하는 것만 과세가 됩니다. 근데 직무발명보상금은 퇴직하고 받는 경우도 있어요. 퇴직한 다음에 그거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알고 계십시오. 다음에 이제 국외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국외근로수당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한도가. 자, 국외에 주재하는 근로의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데 월 100만 원 비과세 적용받는 직종이 있고 월 500만 원 비과세 적용받는 직종이 있어요. 월 500만 원 이게 3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바뀌었군요. 월 500만 원의 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건설 현장, 그 다음에 선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건설 현장이나 이런 이런 데를 도와주는 업종이 있죠. 도와주는 직종. 그러니까 생산직이 아니어야 돼요. 건설 현장직이 아니고 뭐 재무팀이라든가 자금부서라든가 이러한 사무직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처우 개선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비과세 적용받고요. 취재수당 기자들에게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해 줍니다. 벽지수당도 월 20만 원 이내까지만 비과세 적용해 줍니다. 이주수당도 월 20만 원 이내의 이주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해줍니다. 이거는 대개 이제 뭐 행정도시 옮긴다 그래가지고 충청도로 이제 직장이 갑자기 멀리 가게 됐어요. 전라도로 멀리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하고 그런 좀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게 또는 이게 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주수당이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적용해준다. 주택구입 임차 지원비 중소기업 종업원의 경우에는 비과세라고 그랬죠. 중소기업 종업원이 아닌 대기업 종업원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임원 이상인 경우는 과세입니다.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거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사택 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뭐예요?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라든가 소액주주 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의 경우는 비과세 적용한다고 그랬죠. 보험료, 신탁, 부금 또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해 줍니다.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항목은 많아요. 많은데 제가 표시하라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외근로수당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실무에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경조금이 앞에서 안 나왔었죠. 열거된 것 중에 무슨 수당은 다 있었지만 경조금은 아마 보지 않았을 거예요.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조금을 우리는 어떤 경조금을 말하냐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에게 경조금을 주는데 만약에 본인 결혼 경조금이다 해서 1억 원을 만약에 주었다. 그게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것은 과세로 봐야 돼요. 그것은 과세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보통 몇십만 원 이렇게 경조금 주는 거 회사에 다 경조금 지급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은 그것은 수당이나 이런 거하고 별개예요. 그래서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면 안 돼요. 경조금은.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근로소득 금액에서도 필요경비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 여기에 비과세는 빠지죠? 예, 비과세가 빠진 총급여액, 거기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바로 필요경비나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들이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교통비도 들고요,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신발도 사 신어야 되죠. 네, 화장도 해야 되고 이발도 해야 되고 예, 미용실도 가야 됩니다. 이게 다 근로소득자의 필요경비들이에요. 그것을 개인별로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우리 소득공제라 해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총급여액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총급여액이란 비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래서 총급여액에 비과세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필요경비라고 하는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반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일반 근로자는 총급여액, 즉 비과세를 뺀 총급여액이죠. 500만 원 이하는 급여액의 70%를 근로소득 공제로 빼줍니다. 근로소득 공제로 많이 빠져나가야 세율을 곱할 때 과세 표준이 작아지죠. 과세 대상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빼줘요.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까지는 70%고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구간에서는 40%, 그리고 1,500 초과 4,500만 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15%, 또 이 구간에서는 5%, 또 이 높은 구간에서는 2% 해서 총 급여액의 구간별로 공제액을 이렇게 차등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오해는 없으시겠죠. 만약에 내가 총 급여가 1억 1,000만 원이다. 나의 총급여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1억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나의 소득공제는 이거의 2%로 계산한다? 맞은가요? 틀린가요? 틀려요. 예. 여기에 있는 이 공제액의 계산 방법을 보면은, 자, 1억 초과의 경우 어떻게 해요? 예, 1,475만 원 먼저 공제하고, 이걸 필요경비로 먼저 인정하고 이 말이에요. 이것까지는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이 구간을 계산하면 이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각각 70%, 40%, 15%, 5% 적용해가지고 1억 원 미만은, 1억 원 이하는 이렇게 계산하면 1,475만 원이 소득공제로 나와요. 그거 먼저 공제하고 1억 원을 초과한 금액만 2%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의 2%가 아니라,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빼먹었네. 1억 1,000만 원의 2%가 아니라 1억 빼고 1,000만 원에 대해서 2%. 그 다음에 여기 1,475만 원.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1억 1,000만 원 일반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이겁니다. 자, 소득공제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이거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제일 낮은 구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소득공제는 70%다. 즉 필요경비 70%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자,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70%를 빼니까 150만 원이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예. 근로소득 금액은 여기 위에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개인, 어떤 사람의 총 급여가 딱 500만 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총 급여 500만 원에서 빼기 70%가 공제액이에요. 350만 원. 빼니까 150만 원이 이 사람의 근로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요 제일 낮은 구간 하나만 간단하니까 요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일반 근로자는 이렇게 구간별로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근로자의 소득 공제를 한도를 정해놨어요.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2천만 원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그냥 2천만 원으로 잘라버려요. 한도를 2천만 원으로 한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일용 근로자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적용해 줍니다. 일용 근로자는 하루 15만 원 이렇게 계산해요. 하루 15만 원. 1급여에서 15만 원을 무조건 15만 원. 1급여가 20만 원 받는 사람도 15만 원. 1급여 30만 원 받는 사람도 15만 원. 많이 받다고 해서 더 공제를 줄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하루 15만 원씩 공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와 일반 근로자로 구분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근로소득의 수입식이 나와 있죠. 급여는 언제일까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네요. 그러면 12월 달 급여는 항상 12월 달 급여는 1월 달에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12월이잖아요. 만약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5월 달에 근로소득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요. 12월 급여는 1월 달에 받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 인정상여, 근로를 제공한 날.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한 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그 수입시기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과세 방법에서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은 2단계로 과세를 합니다. 먼저 원천징수를 합니다. 매월. 자, 일반 근로자는 우리나라는 월급제잖아요. 월급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월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라는 걸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는데요.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는 저 연말정산이라는 것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난 셈이에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데 근로소득 말고 금융소득 중에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있다든가 외국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은 게 있다. 그럼 배당소득이 원천징수 안 된 게 있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있잖아요. 그거 합산해가지고 근로소득하고 5월달에 종합과세 신고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일체 없어요. 근로소득 하나뿐이다. 그러면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이 근로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근로자는 이와 같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있다. 연말정산이란 설명이 나왔네요.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액과 과세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세를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죠. 그래서 대개 이제 2월 달에 그 본인이 선택을 하니까 나중에 보통 100%로 하시고 많이 떼는 거 선택 20%. 네. 그 선택이 있다면 뭐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 좀 높게 떼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네. 나중에 환급 받는 게 좋으니까. 네, 그런 선택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일반 근로자의 과세 방법 했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과세 방법 다음 시간에 하고요. 내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쉬시고 10일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0일날 목요일날 119페이지 여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